네, 이제 대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선거 전 열심히 참여하신 두 분 모셨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 오영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 수석부실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투표 시작한 지 이제 4시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투표율 10시 기준 41%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이죠. 21대 총선보다 낮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 투표율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사전 투표 때 30.3%로 사실 21대 총선에 비해서는 4.7%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가 굉장히 이제 편하게 됐고 이제 국민들에게 좀 정착이 좀 많이 돼서 좀 어디서나 투표할 수도 있고 특히 보수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 사전 투표에 그동안 좀 불신이 있었는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불신이 수개표 등을 이제 병행하면서 깨지면서 많이 좀 참여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본 투표에서는 이미 이제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어떤 좀 의미로 좀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최대한 투표를 좀 많이 좀 해주셔서 지난 21대에 있던 66% 이상을 좀 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번엔 오부 실장님은 이번 투표율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우리 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았죠. 31.3%의 사전 투표율을 보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오전 일찍 투표장으로 나가시는 분들의 발길이 조금은 더딘 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지금 지난 총선보다 한 1% 정도 지금 낮은데요. 사실 지금 10시 이후부터 아마 투표장으로 가시는 유권자분들의 발길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한 심판, 이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 이번 투표율도 상당히 높게 결국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제 31.3% 역대 총선 최고치였습니다.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게 정치권 통념이었는데 이거 아직 유지되고 있다, 이미 깨졌다 이야기가 되게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먼저 보시는지 오부 실장님 먼저. 예, 사전 투표제가 이제 좀 정착이 되고 제도화되면서 본 투표보다 사전 투표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향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저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의 사전 투표율은 상당히 유권자들의 정권 심판에 대한 이러한 분위기들을 반영해서 높고요. 그러나 예전같이 이 사전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게 그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연령대 내지는 계층 내지는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는 뭐 높으니까 무조건 진보 진영, 무조건 높으면 보수 진영이 불리하다 이러한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부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오 실장님 생각과 동일한데 일단은 그 투표율에 따른 정당의 유불리는 이제는 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평소에 투표 패턴으로 봤을 때 조금 투표에 조금 참여가 저조한 20, 30대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하는 것이고 20, 30대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혹은 진보 진영을 좀 지지했다고 보는데 이번 완전히 지금 상황이 지금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김준영 양문석 후보 등의 막말 사기 대출 그런 어떤 이슈가 지금 구글 어떤 트렌드 봤을 때 폭풍 검색 엔진이 드러나고 있고 또 각종 여론조사에 드러나기 때문에 네. 20, 30대 젊은 층이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측면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사전투표가 본투표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시간도 뭐 이틀이나 되고 이런 어떤 등등을 봤을 때 사전투표율 그리고 본투표율이 어떤 특정 정당에 일방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런 좀 등식은 이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전 10시 투표율 10.4%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 선거 전 열심히 참여하셨잖아요. 유권자들 목소리도 직접 들을 기회도 많으셨을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체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저희는 이제 한동훈 선대위원장 어떤 중심의 이제 유세 그리고 각 후보들이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어떤 공약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저희 이제 선대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비판 성명 내지는 어떤 공약 발표 이런 것으로 이제 삼각 체제로 갔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 그 위세 현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국민들과 지역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운집을 좀 하고 좀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패널 유세에 저도 이제 가보니까 거의 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몰렸고 해서 현장 분위기는 여론조사상보다도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을 좀 느끼면서도 또한 국민들께서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좀 잘하라는 그런 어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부 실장님도 이제 상황실 계시면서 후보님들이 전하는 이런 민심들 많이 전해 들으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네. 것들이 좀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누가 뭐래도 후보들도 그렇고 더 저 자신도 이제 선거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실 먹고 살기 힘들고 정부의 경제 실패, 그로 인한 민생 파탄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아마 생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장 곳곳에서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거기에 또 이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온갖 논란들을 야기시키고 외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국격들이 실패했다. 뭔가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이 정부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제가 참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총선에서의 투표는 그러한 민심들이 표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판세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민의힘은 초반에는 90석 정도 얘기 나오다가 우리 홍 부시장님께서 좋아지고 있다. 또 골든 크로스 이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예, 지금 국회 그 선거가 사실은 뭐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어떤 정권 어떤 심판적인 그런 성격도 분명히 있고 중간 윤석열 정부의 평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나름 열심히는 하지만 대내외 지금 어떤 그 유가 어떤 문제라든지 고금리 이런 어떤 대외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결코 집권당으로서는 쉬운 어떤 선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어려운 가운데 좀 시작을 했었고 저희들이 자체 분석하기에는 한 2주 전에 가장 좀 최저점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도 실정이지만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각 후보들의 어떤 각종 막말, 구설수, 사기 대출 같은 이런 것, 특히 또 어떤 갭 투자로 통한 어떤 자녀에 대한 이런 어떤 정려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과연 정권 심판할 자격이 민주당이 있느냐, 특히 각 후보들이 자격이 있느냐, 너무 비명 행사하고 친명 어떤 공천에만 주력해서 이런 어떤 개별 후보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 어떤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고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국민들의 좀 공분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특히 좀 많이 이제 좀 박빙 승부를 하고 있는 수도권의 어떤 한강벨트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좀 곳곳에서 좀 느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오늘 투표하는 날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관건은 투표를 어느 진영에서 많이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박빙 승부를 보이고 있는 경합 지역이 어떻게 승부가 나느냐에 따라서 전체 선거 어떤 승패가 갈라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초반에 좀 낮은 의석을 전망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약한 척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민주당은 과반 의석 목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네, 목표는 뭐 저희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석이라도 더 좀 만들어 주셔서 과반 의석을 좀
갖게 해달라고 호소를 해왔죠. 이 총선 결과 과반 의석은 국회 원구성에서도 그렇고 또 입법부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들께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판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그 국민의힘이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 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총선거는 지난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 회고 투표의 성향을 보통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의 실정이나 여러 논란이 됐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부가 반성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데 아니 야당에서 이 정부 실정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2조 심판을 같이 이야기하고 또 상대 당 개별 후보들의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물고 늘어져서 소위 말하는 보수층 결집에만 매달리는 과연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한 마음 또 그 분노들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저는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저러한 개별 후보들의 문제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참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은 지난 윤석열 정부 2년의 실정과 민주주의의 후퇴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과 그를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선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저희 당에서는 조심스럽게 저희가 이제 우세 지역을 한 110석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보고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국민의 마음들이 표로서 모아진다면 과반 의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따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선거 유세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화문 청계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로 이곳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예,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중심인 이 서울을 중심으로 어제 그 유세를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선상으로 이제 흘러서 이제 자연스럽게 중구 종로구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유세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곳에는 중구 그리고 종로구가 전부 다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경합지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많은 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서울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어제 파이널 유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곳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의 중심에서 마지막 유세를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멘트를 많이 하면서 시민들과 유권자들과 마지막 그 22대 총선에 대한 호소를 하는 자리로 마련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권 심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무 실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보통 이제 종로가 이렇게 선거에 보면 뭐 인물로 보나 또 상징성으로 보나 이렇게 됐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용산에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실정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따끔하게 꾸짖고 그를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에서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목소리를 모아낸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앞서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지역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접전 지역입니다. 네, 따라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더 용산에서의 유권자들의 마음들과 지지를 저희들이 모아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마지막 유세를 용산에 좀 집중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격전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에서 특히 공을 들인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수도권에서는 소위 한강벨트라고 하는 지역들이 실제로 접전지고요.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 특별히 공을 들인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동작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작을 지역으로는 참 발길을 또 많이 하기도 했고요. 저희 당으로서는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분당 지역, 예, 그리고 경남 쪽으로 내려가면 소위 말하는 낙동강 벨트와 부산 지역, 여기를 저희가 최대 접전지를 보고 그동안 선거에서 여기에 많은 지원들을 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님도 이재명 대표님이지만 김부겸 상임 선거대책위원장님이 이러한 그 수도권은 물론이고 특히 낙동강 벨트와 부산 지역의 선거 지원을 위해서 수차례 발길을 했었습니다. 네,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수도권 또 서울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쳤잖아요. 역시 수도권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122석의 뭐 우리 대한민국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저희 정당에서는 좀 쉽지 않은 좀 지역이죠. 그런데 한강벨트라고 하는 어떤 지역은 최근에 좀 유권자 성향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좀 바뀌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좀 스윙보트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한강벨트에 좀 집중적으로 한동훈 위원장도 지원 유세를 했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좀 경합 지역으로 좀 몰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곳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유의미한 어떤 그런 어떤 여론의 어떤 신호, 그리고 현장 분위기에 있는 어떤 신호를 좀 많이 좀 느낄 수가 좀 있었습니다. 네. 특히 또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희 그 어떤 보수 진영의 텃밭이었는데 21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론조사로 좀 굉장히 많이 좀 흔들리다가 최근 막판에 보수 결집이 좀 더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입니다. 그 이외에도 경기도 지역인 이제 반도체 벨트에도 저희들이 많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수원, 특히 용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의미 있는 경합지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어떤 곳에서 골든 크로스가 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공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앞다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2대 총선 10대 공약 내놓으셨는데 대표 공약 2가지 정도만 각각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 오부 실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딱 2가지만 하라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2가지로 만들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삶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민생 파탄을 저희가 국민들에게 심판해달라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저희는 그러한 민생을 저희가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고 국민들을 좀 더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앞으로 좀 해나가겠다는 취지에서 국민 민생 회복을 위한 국민 기본주택 100만 호 조성, 그리고 저출생 대책으로서 신혼부부 가구당 1억 원 대출, 또 자녀 수에 따른 대출금의 원리금 그 차등 감면과 같은 제도들을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좀 제시를 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이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어르신들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몸이 좀 불편해지고 그러면 사실 간병비 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병비를 좀 건강보험상 급여화를 시켜서 간병비를 국가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비 문제가 저출생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대나 전문대를 무상교육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공약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 의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좀 바로잡아야 할 게 사실 경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야당 대표, 일당 대표가 경제 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가 북한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10개월째 지금 무역 수지가 지금 흑자를 달리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이코노미스트가 세계적으로 우리 경제 정책을 2위로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러나 현실을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저희가 2조 심판위 같은 이런 어떤 네거티브가 사실 언론에 많이 좀 부각돼서 그렇지, 정책적으로 크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혁신, 정치 혁신 차원에서 먼저 어떤 불체포 특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발표한 바가 있고, 또 정책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저출생 어떤 그런 문제 인구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뭐 청년청을 만든다, 그리고 돌봄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구 절벽에 맞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또 철도 뭐 지하화 어떤 이런 문제를 통해서 도심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종으로의 어떤 국회의 완전한 이전,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정책 공약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좀 발표를 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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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